안녕하세요. 그리움이라는 존재와 오래도록 함께했던 40대 남자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사랑하게 되는 존재는 부모라고 생각해요. 부모가 사랑을 주든 사랑을 주지 않았든 아이는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사랑받길 원하죠. 아이에게 부모란 자신을 떠받치고 있는 세상과 다름없으니까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독한 첫사랑을 잊지 못한 채 오랜 기간 가슴앓이를 해야 했어요. 그렇게 살던 와중 제게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지, 또한 제가 왜 그토록 부모라는 존재를 그리워하고 소원했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경상도 밀양 출신이에요. 조부모님과 부모님과 저 이렇게 3대가 한 집에 모여 살았죠. 아버지는 할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지으셨는데 문제가 있다면 그건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가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못돼 처먹은 인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엄마 혼자서 감당하고 있었죠. 이 아이 반봉사야. 네 눈엔 이 먼지가 안 보이는 게냐? 한쪽 눈이 안 보이면 두 배로 열심히 닦았어야 하는 거 아니야? 죄송해요, 아버님. 아유, 그러니까 내가 저런 병신이 아니라 멀쩡한 애 며느리로 들여야 한다고 했잖아요. 에휴, 결혼식도 필요 없고 돈 한 푼 안 들이고 몸만 데려가면 된다기에 잘 됐다 싶어서 며느리랍시고 데려왔는데 음침한 게 볼 때마다 아주 짜증나 죽겠어. 두 분 다 그만하세요. 저런 매력도 없고 등신 같은 여자 아내로 맞은 제가 제일 큰 피해자거든요. 엄마는 선천적으로 눈 한쪽이 안 보이셨다고 해요. 때문에 엄마의 왼쪽 눈동자는 항상 사시처럼 이상한 방향을 향해 있었죠. 제 주부모는 어릴 적부터 필요 없는 자식이라며 다른 집에 식모로 보내졌었던 엄마를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며느리로 데려왔다고 합니다. 며느리라기보단 집안 씨를 낳고 일꾼으로 부릴 공짜 노예를 데려왔던 거죠. 저는 어린 마음에도 엄마가 너무 불쌍했어요. 밥도 같은 상에서 못 먹고 항상 바닥에서 국에 밥을 말아 먹어야 했고 툭 하면 손찌검 당하는 건 기본에 어머마 여보가 아니라 항상 야라고 불리는 엄마가 말이죠. 그 집에서 야가 아닌 말로 엄마를 부르는 사람은 오직 저 하나였습니다. 엄마는 항상 주눅 들고 움츠려져 있었지만 전 그래도 엄마가 좋았어요. 제 엄마니까요. 너 당장 식탁으로 안 올라와? 싫어요. 엄마 옆에서 밥 먹을래요. 저는 엄마를 괴롭히는 세 사람이 너무 싫었습니다. 어린 제가 봐도 누가 나쁜 사람인진 알 수 있었으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요. 그래도 자기 집안 핏줄이라고 제게 잘해주던 할머니,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제가 엄마를 챙길 때마다 못마땅해 했어요. 엄마는 제가 자신의 유일한 사는 이유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엄마를 지켜줄 수 있도록 얼른 어른이 되고 싶었죠. 하지만 제가 중학교도 들어가기 전인 13살 때 엄마는 전보다 더한 치욕을 겪어야 했어요. 상배야, 인사해라. 네 또 다른 엄마야. 앞으로 첫째 엄마라고 불러. 여긴 네 동생이다. 아버지는 웬 여자를 또 다른 엄마라며 집에 데려왔더군요. 아버지는 바람피운 여자를 대놓고 집에 들인 겁니다. 전 남편과 사별했다던 그 여자는 저보다 3살 어린 남자애까지 데리고 왔죠. 엄마는 얼굴이 사색이 됐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는 좋다고 그 여자와 아들을 반기더라고요. 이제야 동네 창피한 반봉사 며느리 말고 진짜 며느리를 봤다며 말입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너한테 나가랬어? 이혼을 하랬어? 넌 지금부터 집안일하고 상배만 돌보면서 죽은 듯이 지내. 변할 거 하나도 없잖아. 엄마를 제외한 집안의 모든 사람은 저에게 그 여자를 엄마라고 부르라고 강요했지만 전 끝까지 그 여자를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경악스럽게도 그 여자는 당연하다는 듯 엄마를 하녀처럼 부리더군요. 저는 그런 그 여자에게 화를 내며 대들었고 아버지에게도 저 여자 쫓아내라며 화를 냈는데
그러다 몇 번은 버릇없이 군다며 아버지에게 난생 처음 손찌검까지 당했습니다. 엄마는 저를 감쌌고 아버지는 엄마에게까지 손을 휘둘렀죠. 항상 매일 밤 저를 안고 울던 엄마는 그 여자가 집에 들어온 지 6개월이 지났던 어느 날 아무런 말도 없이 잠적해버렸습니다. 자고 일어나 보니 엄마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옷도 돈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은 채 마치 증발한 듯 말이죠. 차라리 잘 됐다. 동네 사람들이 며느리가 둘이라면서 네 아버지랑 나만 보면 수군댔는데 이젠 그 꼴 안 보고 얼마나 좋니? 아무도 엄마를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잘 됐다며 기뻐하더군요. 집안 사람들 모두가 악마 같았어요. 저는 엄마가 돌아올 거라고 믿고 매일같이 대문 앞에서 울며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데리고 온 그 여자는 그런 저를 비웃었죠. 얘, 네 엄마 안 들어온다니까? 네 아빠가 좀 알아보니까 네 엄마 죽었다더라. 네? 우리 엄마가요? 거짓말하지 마요, 아줌마. 진짜라니깐. 너도 머리가 있으면 생각해봐라. 스스로 목숨 끊을 게 아니라면 왜 돈이며 짐을 하나도 안 가져갔겠니? 다들 엄마가 죽었다고 말했지만 전 애써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엄마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실종 처리가 되었고 아버지는 법적으로 엄마를 호적에서 빼버린 후 그 여자와 새로 혼인신고를 했죠. 야, 네 빨래는 알아서 직접 손으로 하라고 했지? 내가 왜 날 아줌마라고 부르는 생판 남인 네 빨래까지 해야 돼? 그 여잔 대놓고 저를 자기 아들과 차별했습니다. 처음엔 저를 감싸던 아버지도 제가 그 여자를 끝까지 엄마라고 부르지 않자 점점 저를 싫어하더군요. 그 여자가 저를 구박하든 말든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고 저를 무시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 또한 점차 저를 집안 분위기에 흐트러 놓는 회방꾼 취급을 하며 홀대하기 시작했죠. 저는 눈칫밥을 먹으며 겨우겨우 중고등학교를 다녔고 빨리 성인이 돼서 그 역겨운 집을 벗어나고 싶다는 바람 하나로 그 시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은 돈만 가지고 무작정 서울로 상경했어요. 저는 기숙사가 있는 야간 공장에 취업해 1년간 일을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낮엔 학원을 다니며 수능 공부를 했습니다. 원래도 공부는 손에서 놓지 않았는데 그 인간들에게 대학 등록금을 내달라고 하기 싫어 일부러 대학 원서를 안 썼거든요. 그렇게 딱 1년 만에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을 했고 아버지란 인간한테 손 한 번 안 벌리고 각종 알바와 막노동, 가외를 하며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당당히 한 중견기업에 입사를 했죠. 20살이 된 후 한 번도 밀양에 내려가지 않았던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 장례식을 위해 29살 때 오랜만에 밀양에 갔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그냥 아들로서 마지막으로 얼굴을 비추러 갔던 거죠. 역시나 아버지 영정사진을 봐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드디어 이 집안과 인연이 끝났구나 싶어 속이 후련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못돼 먹은 아버지 재혼녀와 그 아들과도 인연을 끊었고 나이 33세 지인의 소개로 만난 아내와 결혼을 했어요. 전라도 완도 출신의 늘 밝고 착했던 아내는 제 가정사를 듣고 눈물을 흘리더군요. 어떡해. 그래서 어머닌 끝내 못 찾은 거야? 다들 말하던 대로 아마 돌아가셨을 거라고 생각해. 불쌍한 우리 엄마 내가 꼭 지켜주고 싶었는데 난 아직도 엄마가 너무 그리워. 너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좋은 분들이라고 했지? 좋겠다. 엄마를 그리워했던 만큼 난 항상 정상적인 아버지란 존재를 가지고 싶었거든. 처음 처가댁에 결혼 허락을 받으러 인사를 갔을 때 저는 굉장히 긴장했습니다. 경상도 사람인 할머니가 제 학창시절에 전라도 욕을 그렇게 했었기에 젊은 사람들은 몰라도 어른들은 여전히 제 할머니처럼 경상도인, 전라도인 편을 가르며 지역 감정이 심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고향이 경상도인데다 부모님도 안 계시니
아내의 부모님이 절 싫어하시면 어쩌나 그렇게 걱정을 한 겁니다. 하지만 장인 장모님은 굉장히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또한 결혼 생활을 하며 몇 번 만났던 전라도 출신 처가 친척들 또한 모두 친절하고 정겨웠죠. 오히려 할머니 때문에 모든 어른들이 지역 감정이 있을 거란 편견을 가졌던 건 바로 저였던 거예요. 처음 인사를 간 날 완도에서 횟집을 하던 장인 장모님은 제가 온다며 싱싱한 회, 해산물까지 잔뜩 준비해 놓으셨더군요. 그리고 장인어른은 절 보자마자 구수한 사투리로 절 와락 껴안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따, 우리 사위 왔는가? 우리 사위 뭐 좋아한단가? 취향을 몰라서 우리가 알아서 이것저것 준비하긴 했어. 싸게 싸게 들어와. 두 분은 이제 자신들이 제 부모라고 말하며 저를 환영해 주셨습니다. 또한 아내의 동생인 처남도 드디어 자기 인생에도 형이 생기는 거냐며 싱글벙글 저를 반겨주었죠. 아내와 전 결혼한 지 1년 뒤 첫 아들을 낳고 또다시 2년 뒤엔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미용사였던 아내는 잠시 일을 쉬었고 둘째가 4살 땐 살던 집에서 멀지 않은 시내에 개인 미용실을 차렸죠. 비록 대출금이 있지만 자가도 있고 비교적 벌이도 넉넉한 데다 착하고 상냥한 아내와 건강하게 쑥쑥 크는 아이들까지 있으니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한 일상 속에서도 문득문득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오곤 했어요. 그렇게 저는 엄마를 여전히 가슴에 품은 채 일상을 살아갔고 집안이 평온한 것만큼 회사 생활도 순조로웠습니다. 그러던 제 나이 42의 어느 날 저는 회사에서 제 인생을 뒤바꿔줄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되었죠. 잘 부탁드립니다. 박정학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저보다 딱 10살이 어렸던 저희 팀 사원이었어요. 경력직에다 나이가 32임에도 저희 팀의 사원으로 입사한 그 직원은 싹싹하긴 했지만 실수가 굉장히 잦더군요. 정학 씨, 엑셀의 숫자 제대로 확인 안 해요? 이게 대체 몇 번째예요? 죄송합니다, 대리님. 매번 사과를 하고 다니는 그 직원이 안타깝더라고요. 좀 지켜보니까 일을 못하는 건 아닌데 긴장을 많이 한 나머지 안 해도 될 실수를 자꾸 저지르는 것 같았죠. 과장으로서 어떻게든 도와줘야겠다 싶어 저는 그 직원을 많이 챙겨줬습니다. 그렇게 지켜보다 보니 사람 성격도 정말 괜찮은 것 같아 저는 그 직원과 사적으로도 꽤 친해지게 됐어요. 자, 정학 씨, 한 잔해. 요즘 실수도 많이 안 하고 업무 태도도 훨씬 좋아졌어. 거봐, 좀 적응하고 긴장도 덜 하니까 자기 실력이 제대로 나오잖아. 앞으로 이대로만 해. 이게 다 과장님 덕분이죠. 정말 감사합니다, 과장님. 사실 저 전 회사에서 따돌림 당했었어요. 답답하고 실수투성이라고요. 제가 다 좋은데 긴장을 진짜 많이 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눈치까지 보게 되니까 적응하고 긴장이 풀리긴커녕 오히려 사람이 더 경직되더라고요. 오래 만난 여자친구가 있어서 결혼하려고 어떻게든 버티고 버텼는데 결국엔 못 견디고 퇴사했어요. 그래도 이 회사에선 과장님 덕분에 적응을 잘하게 돼서 저 요즘 한창 결혼 준비하고 있어요. 진짜? 정학 씨 결혼해? 축하해. 감사해요. 저 회사 사람들 중에 과장님한테 결혼 소식 제일 처음으로 알린 거예요. 또 어느 날은 술에 조금 취한 정학 씨가 제게 자기 가정사를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거 아세요, 과장님? 저희 부모님, 제가 세상에서 제일로 존경하는 분들이에요. 저희 아버진 작은 공장을 오래도록 운영하셨는데 직원들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시고 평소에 기부도 선행도 많이 하는 멋진 분이에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사실 제 친엄마가 아니세요. 제 친엄마는 제가 2살 때 제 여동생을 낳다가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제가 5살 때 아버지하고 재혼하신 분이 지금의 제 엄마예요. 저희 엄만 혹시 저랑 제 동생이 차별받는 느낌이라도 받을까 봐 아예 본인에는 갖지 않겠다고 하신 분이에요.
평생 저랑 동생을 친자식처럼 헌신하며 키워주셨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엄마랑 슈퍼에 다녀오다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자긴 다친 줄도 모르고 엄만 절 얻고 병원까지 뛰어가셨어요. 엉엉 울면서 엄마가 못 지켜줘서 미안하다고 제게 사과를 하시면서요. 그때 저는 팔에 금만 갔었는데 알고 보니까 엄만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엄마라는 존재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저희 엄마한텐 사실 아들이 한 명이 있었대요. 저보다 나이가 많았다고 하니 제 형인 셈이죠. 엄만 다른 말씀은 없으시고 자기는 아들을 버린 천벌받을 어미라면서 자주 우셨어요. 그렇게 보고 싶으면 보러 가시는 게 어떠냐고 해도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려서 염치가 없어 차마 못 찾아가셨대요. 엄만 평생 그 아들 두고 온 게 가슴에 한으로 맺히셨어요. 제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내가 두고 온 아들은 결혼은 했을까? 나처럼 못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여자를 만나 했을 텐데 이러면서 우셨거든요. 그런 엄마를 지켜보며 살다 보니까 어느새 전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그 형의 인생이 꼭 행복해졌길 응원하게 됐어요. 정학 씨의 말에 저는 엄마라는 존재는 함께 있든 오래 떨어져 있든 자식을 가슴에서 떠나보내지 못하는 존재구나 싶더라고요. 제 아버지와 재혼했던 그 여자 또한 자기 자식만은 끔찍하게 아꼈거든요. 저희 엄마도 저를 자신의 삶의 이유라고 부르며 아껴주셨는데 그런 분이 오죽했으면 저를 두고 먼저 떠나갔을까 싶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정학 씨는 입사한 지 1년이 조금 지난 어느 날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회사 직원 중 몇몇은 축의금만 전달했고 저와 결혼식장에서 만나기로 한 동료 셋은 늦을 것 같다기에 저는 혼자 결혼식장으로 들어섰어요. 식장 앞에서 하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는 정학 씨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정학 씨 옆에선 혼주 한복을 입은 여자를 보자마자 순간 자리에 얼어버리고 말았죠. 엄마? 그 사람은 바로 30년 전 실종되었던 제 엄마였습니다. 철석같이 죽은 거라고 믿었던, 평생을 그리워했던 제 엄마 말이죠.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어떻게 잊을 수 있었겠어요? 30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리워했던 엄마인데요. 게다가 눈에 띄게 남들과 다른 왼쪽 눈이 틀림없이 제 엄마라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었어요. 저는 황급히 휴대폰 속 모바일 청첩장을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처음 받았을 땐 혼주 이름엔 관심이 없어 몰랐는데 다시 찾아보니 정학 씨 어머니의 이름은 정말로 제 엄마의 이름인 김선옥이 맞더라고요. 과장님! 휴대폰을 내려다보는데 정학 씨가 먼저 절 발견하곤 반가운 목소리로 부르더군요. 워낙 가까이까지 다가갔었거든요. 저는 순간 고개를 확 숙였습니다. 엄마 아는 채 해야 하는지 어찌하는지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일단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데 정학 씨가 다가와 제 팔을 낚아채더니 절 그대로 끌고 가지 않겠어요? 어디 가세요? 저희 부모님께 인사시켜 드릴게요. 엄마, 이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 과장님이세요. 과장님, 이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 엄마세요. 반가워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엄마가 내민 손을 어정쩡하게 잡았다가 얼른 놓아버렸습니다. 정학 씨 여동생과 아버지는 다른 하객들에게 인사 중이었죠. 그런데 엄마는 제 손을 놓은 뒤에도 제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시더라고요. 심장이 미친 듯이 쿵쿵거렸어요. 하지만 인사를 하러 제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다른 하객들도 많았고 그 자리에서 엄마라고 대뜸 부를 수도 없는 노릇이라 저는 급하게 자리를 피해 결혼식장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결혼 축하해, 정학 씨. 저는 신랑 측 혼주석에서 뒤로 한참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이 진행되는 내내 자꾸만 혼주석에 앉은 엄마에게만 시선이 가는 것까진 어쩔 수가 없었죠. 옆에 함께 앉은 동료들이 뭐라고 떠드는지
하나도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대체 엄마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신 건지, 왜 내 앞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었는지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0년이나 지났는데도 저를 알아본 건지 엄마 또한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며 두리번거리다 저를 찾아낸 후론 저를 자꾸 돌아보더라고요. 그리고 하객 사진 촬영까지 마친 전 동료들에게 볼 일이 있어 먼저 가봐야겠으니 식사 맛있게 하고 오라고 인사했죠. 그 상황에서 밥을 먹다간 무조건 체할 것 같았거든요. 잠시 하객석에 도로 앉아 두통을 가라앉힌 후 저는 마지막에 돼서야 결혼식장을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결혼식장 입구에서 저를 부른 사람을 본 순간 저는 숨이 거의 멎어버릴 뻔했습니다. 저기요, 잠시만요. 저를 불러 세운 사람은 바로 엄마였어요. 분명 식당에 가서 하객 맞이를 하고 있어 했을 정학 씨와 새 신부, 정학 씨의 아버지와 여동생까지 모두 함께 그곳에 있었죠. 그리고 엄마는 어쩔 줄 모르고 서 있던 제게 달려와 다시 제 얼굴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방금 정학이한테 그쪽 이름을 물어봤는데 김상배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돼요? 올해로 43살이 되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맞지? 상배 너 맞지? 너 내 아들 상배 맞는 거지? 엄마의 눈에 눈물이 빠르게 고였습니다. 그리곤 아무런 대답도 못하는 제 팔을 잡으며 계속해서 물었죠. 맞잖아. 그치? 너 내 아들 상배잖아. 아까 나 알아보고 도망치듯 결혼식장으로 들어간 거잖아. 저는 결국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 엄마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마구 쏟아내셨어요.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우연이 다 있니? 상배야, 내 아들 상배야, 언제 이렇게 컸니? 결혼은 했어? 아이 낳았니? 아니 엄마, 이게 지금 다 무슨 일이에요? 꼭 지금 만나야 할 중요한 사람이 있다기에 엄마랑 다 같이 식당에 들어가려고 기다린 건데 기다린 사람이 저희 과장님이었다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엄마가 그렇게나 그리워하던 아들이었다고요? 엄마는 흥분한 나머지 펑펑 울며 제게 질문을 쏟아내셨고 정학 씨를 포함해 뒤에 서 있던 정학 씨의 가족들은 모두 다 입을 떡 벌렸습니다. 저와 엄마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기절초풍할 듯 놀랐던 거죠. 상배야, 무슨 말이라도 좀 해보거라. 아니다. 네가 날 반가워할 리가 없지. 난 너를 버리고 떠난 어미인데 네가 날 그동안 얼마나 원망했겠니. 근데 상배야, 이 엄마 말이다. 네가 믿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널 많이 그리워했다. 널 그리워하다 내 가슴에 피멍이 들었어. 정학 씨 아버지와 동생은 눈물을 그치지 못하던 엄마를 붙잡고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던 전 우선 엄마 정학 씨 가족을 식당으로 돌려보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소란 일구 그날의 주인공인 새신랑 신부와 신랑 가족들이 아무도 보이지 않자 식당 밖으로 나와본 하객들이 우릴 보고 웅성대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손등으로 눈물을 쓱쓱 닦은 후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곤 엄마 정학 씨를 향해 이렇게 말했죠. 우선 다들 들어가세요. 애서 시간 내서 와주신 하객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지만 상배야. 울지 마세요, 엄마. 그리고 저 엄마 원망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엄마, 정학 씨를 위해서라도 나중에 다시 만나서 이야기해요. 네? 알았다. 그럼 우리 오늘 저녁에 만나자꾸나. 제발 그렇게 하겠다고 해다오. 알겠어요. 그렇게 해요. 그만 우세요. 애써 하신 화장 다 번지겠어요. 정학 씨, 얼른 어머니 모시고 들어가. 정학 씨는 제게 인사한 후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엄마를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지 엄마는 식당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저를 돌아보셨죠. 저는 집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결혼식장에서 일을 말해주었어요. 아내 또한 믿기지가 않는지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고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여보, 혹시 어머님이 살아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찾아오지 않았다고 상처받거나 원망하고 있어? 아니,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은 해도 그렇진 않아. 엄마도 나름의 사정이 있으셨겠지. 게다가 내가 말했지. 내 집안 인간들 정말 끔찍한 인간들이었다고. 나를 왜 찾아오지 않았던 간에 엄마가 도망치고 싶었던 마음은 10분 이해해. 오히려 살아계신 걸 알아서 기쁘기까지 한대. 이따 저녁엔 나 혼자 갈게. 물론 당신도 같이 가면 좋겠지만 애들만 집에 두고 갈 수도 없고 애들이 함께하기엔 조금 무거운 자리가 될 것 같아서 그래. 그날 저녁 저는 도무지 진정되지 않는 가슴을 애써 툭툭 치며 정학 씨에게 문자로 전해드린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약된 룸으로 안내받아 들어가니 정학 씨 부부와 엄마, 정학 씨의 아버지와 동생까지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있더군요. 저는 정학 씨 옆자리인 엄마의 맞은편에 자리했죠. 주문은 조금 이따가 할게요. 정학 씨는 주문을 받으러 온 직원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다시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흐느끼며 제게 지난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저는 다정하게 엄마의 손을 잡고 엄마의 이야기를 경청했죠. 결혼하고 아들도 둘이나 낳았다며 정학이가 이야기해 주더구나. 내가 상상했던 것만큼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맙구나. 전 엄마가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아버지도 할아버지랑 할머니도 심지어 뻔뻔하게 엄마 자리 꿰찼던 그 여자까지 전부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했거든요.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렸다. 난 정말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그 집을 나갔으니까. 난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조차 버러지 취급을 받았고 짐 떠넘겨지듯 그 집에 시집간 뒤론 식모로 일하던 집에서보다 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살았다. 평생 무시당하며 살아왔기에 난 이게 내 숙명인가 싶어 순응했었지. 그 와중에 유일하게 날 사랑해주던 내 자식, 너만이 내 기쁨이자 삶의 이유였단다. 비록 내 생은 불행했어도 아들인 너만은 행복하게 살길 바랬어. 난 네 엄마가 나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웠다. 그런데 네 아버지와 조부모는 나에게 네 엄마의 자리마저 앗아가려고 했던 거야. 내 자리를 모조리 빼앗고 날 한여 부리듯 한 그 여자에게 난 찍소리도 못했다. 반항이라는 걸 어떻게 하는 건지 평생 노예처럼 기죽어 살아왔던 난 방법조차 알지 못했거든. 하루하루가 너무 치욕스러웠고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싶지도 않았어. 난 몰랐는데 그 여자가 오기 전까지 난 나름대로 내가 그 집안 며느리이자 네 아버지 아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들은 언제나 날 가축 취급했는데 나 혼자 착각하고 있었다는 걸 그 여자가 오고 나서야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깨닫게 된 거야. 그런데 그 어렸던 네가 날 지키겠다고 나섰다가 네 아버지한테 맞는 모습을 보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난 처음으로 네 아버지와 조부모한테 애원했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몸만 나갈 테니까 제발 내 아들만은 데리고 가게 해달라고 말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날 때리고 밀치면서 반대했어. 어디 몸도 성치 않은 병신이 김씨 집안 씨를 데리고 가려고 하냐면서 돈 한 푼 없는 여자가 애를 데리고 나갔다가 굶겨 죽일 생각이냐고 손가락질했지. 그렇게 애원하고 두드려 맞고를 반복하다가 평생 아무에게도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사느니 그냥 생을 끝내버리자 싶었단다. 게다가 내가 없어지면 적어도 너만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어. 그 여자가 와서 네가 날 감싸기 전까지 네 아버지가 널 손찌검한 적은 없었지 않니?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나보다
널 훨씬 잘 키워줄 거라고 생각했다. 네 조부모도 날 싫어할지언정 넌 자기들 핏줄이라며 나름대로 아껴줬으니까 마지막으로 잠들어 있는 네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새벽에 집을 빠져나와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단다. 근데 사람 목숨이 얼마나 질긴지 난 결국 죽지도 못하고 살아남게 됐어. 하지만 그때 순간이 너무 아프고 괴로웠어서 또다시 그런 시도를 할 생각은 못하겠더라고. 사는 게 죽는 것보다 고통스러웠다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결국 사는 길을 택했지. 하지만 네 조부모 아버지란 인간이 너무 끔찍하고 무서워서 도저히 그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겠더구나. 네가 마음에 걸렸지만 그래도 그들이 날 대신해 널 잘 키워줄 거라고 애써 그렇게 위안하며 난 서울로 도망쳤어. 거기서 노숙을 하며 작은 공장에 일자리를 구했는데 내 사정을 알고 월세집 보증금 삼을 돈을 대뜸 가불해준 사람이 바로 지금 내 남편, 그러니까 정확히 아버지야. 우리 남편이 그 공장의 사장이었거든. 이제 막 취직한 날 뭘 믿고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아무튼 이 사람은 아직도 어려운 사람을 보면 절대 그냥 지나치지 못할 만큼 좋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공장에서 일을 하다 좋은 인연이 되어 난 재혼을 했어. 더없이 예쁘고 소중한 우리 정학이랑 지혜를 만나고 키우면서 성실하고 가정적인 남편까지 곁에 있으니 하루하루가 믿기지 않을 만큼 놀랍고 행복했다. 내게 이런 기적 같은 행운이 찾아올 거라곤 전엔 상상조차 못했거든. 그러면서도 혼자 두고 온 네가 마음에 걸려서 난 매일 밤마다 눈물을 짓곤 했어. 나 몇 번이나 밀양으로 발걸음을 했었다. 하지만 밀양역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과거의 끔찍한 기억이 봇물 터지듯 밀려와서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더구나. 매일같이 노예처럼 일하고 개처럼 밥을 먹고 언제 주먹이 날아들까. 이 사람들 기분은 오늘 어떨까 눈치를 보며 살던 과거가 떠올라 몸이 덜덜 떨렸어. 지옥밖 천국을 경험하고 다시 지옥 속으로 발을 들여놓으려니 엄두가 나질 않았다. 나한테 네 집안 사람들의 존재는 공포 그 자체였으니 차마 얼굴 한번 마주할 용기조차 나지 않았지. 그래도 마지막으로 밀양으로 향했을 때 난 용기를 내서 그 집 대문이 보이는 먼 발치까지 다가갔어. 문 앞에 앉아있던 14살의 널 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새 키도 더 크고 의젓해진 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안심이었어. 그런데 그때 대문 안에서 네 아버지가 널 데리러 나오더구나. 순간 내 심장이 쿵 떨어져서 난 그대로 도망쳤어. 그 뒤론 한 번도 그곳에 가지 못했다. 널 보러 갔다가 그 집 식구들을 만나게 될까봐 너무 두려웠거든. 나 참 비겁한 사람이지. 그 뒤 네 행복을 빌며 가슴에 널 묻고 오래도록 그리워하며 살았다. 부디 그 여자가 너에게 잘해줬길, 네 주부모와 네 아버지만은 널 끝까지 지켜줬길 빌며 염치 없는 행운을 누리며 살았지. 하지만 항상 가슴 한편엔 너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남아있어서 난 행복을 온전히 누리고 느끼지도 못했다.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이젠 그 사람들이 죽지 않았을까, 널 찾아볼까도 싶었지만 네가 날 원망하고 있을 것 같아서 무서웠어. 그래, 내 욕심 때문에 이제 와서 잘 사고 있을 네 인생을 흔들면 내가 너무 뻔뻔하고 염치 없는 짓이지 생각해서 결국엔 체념하고 말았지. 그런데 바로 오늘 네가 이렇게 기적처럼 내 앞에 나타난 거야. 아예 못 보고 살았으면 몰라도 어떻게 이미 마주친 널 또다시 놓칠 수 있겠니? 그래서 염치 없이 널 붙잡았던 거야. 정학이가 말하길 네가 회사에서 인정받고 주위 평판도 훌륭한
좋은 사람이라더구나. 항상 아내와 자식을 자랑할 줄 아는 좋은 가장이라고도 했어. 그 못된 인간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다지. 그래도 그 사람들이 잘해줘서 이렇게 잘 자랐던 거야. 그렇지? 내가 잘 산 만큼 제발 너도 잘 살았다고 말해다오. 안 그러면 난 남은 생을 너에 대한 죄책감으로 아주 괴롭게 살아가야 할 거야. 어떻게 지냈니? 응? 엄마 입으로 직접 들으니 엄마가 살아오며 겪었던 고통과 상처는 제 예상을 훌쩍 뛰어넘도록 끔찍했었더군요.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스스로 죽음까지 선택해보고 발버둥 쳤던 엄마를 제가 어떻게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흐느끼며 제가 살아왔던 인생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그리곤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죠. 근데 엄마, 오히려 그들이 제게 모질게 굴었기에 저는 더 가벼운 마음으로 그 집과 인연을 끊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덕분에 서울에 와서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아내와도 만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 너무 행복해요. 게다가 죽은 줄 알고 평생 그리워만 하면서 살았던 엄마를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날아갈 듯이 기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엄마, 저한테 절대 미안해하지 마세요. 엄마는 엄마 제 인생을 위해서 당시 엄마가 할 수 있었던 모든 방법을 다 쓰셨던 거잖아요. 오히려 엄마 고통을 잘 헤아리지 못한 것 같아서 엄마한테 힘이 못 되어드린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죄송해요. 아니다, 아니야. 난 네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지 정말 몰랐다. 내가 죄인이야. 아니라니까요, 엄마. 엄마, 우리 너무 오래도록 서로 그리워만 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주 만나면서 죄책감이나 미안함 같은 감정으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서로 아껴주고 고마워만 하면서 살기로 해요. 예? 그래, 우리 아들이 정말 다 컸구나. 엄마와 저는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우리의 긴 사연풀이가 끝나자 정학 씨의 아버지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한테 그동안 상배 씨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가족 모두 상배 씨를 많이 궁금해하고 만나고 싶어 했어요. 여보, 내 아들인데 상배 씨가 뭐야? 상배라고 해야지. 아, 그래. 그럼 내가 말을 편하게 해도 괜찮을까? 아, 네, 그러세요, 아저씨. 그리고 상처 많았던 저희 엄마,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게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 나도 자네가 이렇게 잘 성장해줘서 정말 고맙구나. 네가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라도 꼭 잘 자라주었길 간절히 바랬거든. 네 엄마가 널 찾을 염치가 없다고 말했다고 해도 내가 먼저 나서서 널 찾아주었어야 했는데 나도 사는 게 바쁘다 보니 미처 신경을 못 썼다. 정말 미안하구나. 그래도 우리가 엄청난 인연은 인연인가 보다. 이렇게 기적 같은 우연으로 만나다니 하늘이 도왔어. 우리 앞에 이렇게 나타나줘서 그리고 네 엄마를 원망하지 않아줘서 진심으로 고맙다.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밝게 웃으니 내가 기뻐서 눈물이 다 나는구나. 과장님, 아니 상배요.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제 형이 형이었다니 아직도 안 믿기면서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나 저보다 나이가 많을 줄은 몰랐지만은요. 저 앞으로 형이라고 불러도 되죠? 네? 우리 앞으로 정말 친가족처럼 지내요. 형? 아, 그래, 그렇게 불러. 나도 갑자기 동생이 하나, 아니, 둘이나 생겨서 좋네. 저기, 지혜라고 했지? 내가 널 동생이라고 불러도 되나? 다들 우리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눈물을 흘려서인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저는 뭔가 서먹한 그 분위기를 깨보고자 처음으로 정학 씨, 아니 정학의 동생에게 말을 걸었죠. 그러자 눈물을 닦고 있던 지혜는 깜짝 놀란 듯한 표정을 짓더니 장난스럽게 웃으며 제게 이러더라고요. 아, 오빠가 하나여도 그렇게 박터지게 싸우면서 자랐는데 오빠가 둘이면 얼마나 피곤할 거야? 그래도 나이 차가 많이 나는 큰오빠들은 여동생을 많이 아껴준다는데
이참에 박정학이란 인간 말고 든든한 큰오빠 사랑 좀 기대해도 되죠? 박정학? 야, 너 오빠라고 안 할래? 쬐금한 게 똑 까불어. 오빠랑 나랑 한 살밖에 차이 안 나거든? 세원이랑 큰오빠 앞에서 망신당하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예, 너희들 여기까지 와서 또 투덕거릴래? 아이, 미안하다 상배야. 얘넨 어릴 때부터 붙어있기만 하면 이래. 저는 괜찮다고 웃으며 정학이 아내인 재수 씨에게도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그날 우린 뒤늦게 식사를 주문했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저녁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렇게 그날 전 세 가족이 하나도 아닌 다섯이나 생기고 말았어요. 엄마의 남편이었던 아저씨가 귀가 새빨개진 채 거의 속삭이듯 자신에게도 아버지라고 불러도 좋다고 말씀하셨기에 저는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부르기로 했거든요. 비록 절 키워주시진 않았지만 아저씨는 그야말로 제가 평생 꿈꿔왔던 제대로 된 다정하고 가정적인 아버지 그 자체인 사람이었기에 저는 아저씨가 제 아버지가 된다는 일이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 날 정학이와 재수 씨는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 주 주말 저는 아내와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엄마의 집으로 인사를 갔죠. 엄마는 제 아내를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히며 아내를 꼭 안아주었어요. 네가 차영이구나. 에휴, 우리 아들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줘서 정말 고맙다. 상배는 네가 자기 인생의 은인이라고 했어. 아니에요, 어머님. 오히려 제가 애들 아빠 만나서 얻은 행복이 훨씬 큰데요. 애들 아빠 정말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어디, 너희가 우리 상배 아이들이구나. 난 너희 할머니야. 이리 와. 할머니가 한번 안아보자. 당시 10살, 8살이던 제 아이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엄마에게 안겼어요. 엄마는 특히 큰아들 얼굴이 저를 쏙 빼닮았다며 어린 시절의 절 떠올리며 한참 동안 눈물을 멈추지 못하셨죠. 저는 장인 장모님께도 엄마를 만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두 분은 서울까지 뒤늦은 상견례를 하러 와주셨어요. 장인어른은 멋져가는 아버지의 손을 덥석 잡고 반갑다며 크게 흔드셨고 장모님은 엄마와 손을 맞잡으며 반가움을 표하셨죠. 엄마는 그런 두 분께 허리 숙여 감사 인사를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두 분께서 그동안 제 아들에게 정말 잘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고 싶어서 이렇게 모셨어요. 제가 완도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서울까지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두 분은 이럴 때 서울 구경도 하고 딸 집도 와보는 거라며 사람 좋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서 하루를 묵고 완도로 돌아가시는 길에 제 손을 잡고 정말 잘된 일이라며 한 번 더 엄마 재회한 일을 축하해 주셨죠. 그렇게 엄마를 다시 만난 지도 햇수로 2년이 지났고 저는 요즘 더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좋아하시는 전통 소주 하나 사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큰아들 왔어? 오느라 고생 많았다. 어머마.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혜미한테 안겨보자. 딱 맞춰왔구나. 네 엄마가 오늘은 넣어준다고 소고기 묵국을 끓였어. 어릴 적부터 네가 좋아했었다면서 말이야. 난 경상도식 소고기 묵국은 빨갛게 끓인다는 걸 네 엄마랑 결혼하고 처음 알았다. 저도요, 아버님. 이 사람이 묵국 끓여달라기에 전라도에서 묵국에 소고기를 안 넣으니까 당연히 맑은 국을 끓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고기는 대체 어디 있냐면서 처음으로 자기는 경상도식 소고기 묵국을 좋아한다고 말해주더라고요. 형 왔어? 너 와 있었어? 재수 씨는? 우리 집사람은 만삭이잖아. 그래서 그냥 집에서 쉬라고 했어. 난 형 보고 싶어서 잠깐 점심만 먹고 금방 돌아온다고 하고 나왔지. 작은 오빠 또 오버한다. 맨날 회사에서 보는데 뭘 또 보고 싶어. 아이, 회사는 회사고 집은 집이지. 야, 넌 시집도 안 가냐?
34이나 돼서 주말에 데이트도 안 해? 남자친구도 없어? 남이사, 난 큰오빠랑 우리 조카들 보는 일이 제일 좋거든? 그리고 나 인기 많아. 너무 많아서 못 고르고 있는 중이야. 아이고, 네네, 어련하시겠습니까? 저는 2주에 한 번씩 주말마다 엄마의 집으로 밥을 먹으러 가고 있어요. 엄마 서로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기에 조금이라도 자주 보고 싶어서 말이죠. 물론 아내와 애들은 한 달에 한 번씩만 데리고 갑니다. 아내도 쉬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부모님을 뵙지 않은 날엔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근교도 자주 나가며 우리 가정만의 추억을 쌓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답니다. 좋은 아들이 되는 것만큼 좋은 남편이자 아빠가 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임을 잘 알고 있으니 말입니다. 저는 동생들과도 친형제 친남매처럼 잘 어울리며 지내고 있어요. 가끔씩 저는 다 큰 동생들에게 기분 삼아 용돈도 쥐어주곤 하죠. 원래 부하 상사 관계로 만났던 정학이는 괜찮다며 손살을 치곤 하는데 지혜는 역시 큰오빠가 최고라며 냉큼 돈을 주머니에 넣곤 한답니다. 물론 지혜는 스스로도 돈을 잘 버는 디자이너로 저희 애들을 볼 때마다 그러지 말라고 해도 용돈을 쥐어주거나 선물이며 장난감을 듬뿍 사오곤 해요. 조카 사랑은 고모가 해주는 거라면서 말이죠. 게다가 다음 달이면 정학이가 곧 아빠가 되는데 매번 투덕거리면서도 지혜는 벌써 자기 작은 오빠 집에 아기 침대며 유모차며 선물을 한가득 보내놓았다더군요. 장난기 많지만 상냥하고 정도 많은 제 여동생이 빨리 좋은 남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면 하는 게 요즘 우리 가족의 작은 바람이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어렵게 찾은 엄마와 자상한 아버지, 그리고 최근 횟집을 접고 유유자적한 노후 생활을 보내기 시작한 장인 장모님을 정성껏 모시며 좋은 아들 또한 좋은 사이로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어릴 적엔 제가 부모라는 존재와 인연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은 부모 복이 남들보다 배는 많은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 가슴 절절하게 그리워했던 엄마를 다시 만났고 그토록 소원하던 자상한 아버지도 생겼으며 저를 친아들처럼 아껴주시는 처부모님까지 저는 부모 복이 터진 사람이니까요. 또한 행복한 자식으로 살아가게 된 만큼 제 아들들에게 부모님들처럼 좋은 아빠가 되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항상 제 곁을 든든히 지켜주는 아내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말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동네방네 자랑하고 싶어서 이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저에게도 부모님이, 특히 세상에서 제일 저를 사랑해주는 엄마가 있다고 말입니다. 저는 평생 그 누구에게도 부모에 대한 자랑을 해보지 못했거든요. 아버지는 부모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창피한 인간이었고 돌아가셨다고 생각한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엔 가슴이 너무도 아팠으니까요. 그렇게 살다가 나이 43이 넘어서야 엄마를 찾고 자식으로서의 행복을 다시금 느끼고 있으니 어디든 이 행복한 마음을 자랑은 하고 싶은데 나이가 45이나 돼서 엄마 자랑을 하기엔 너무 팔푼이 같잖아요. 물론 가끔 제 아내에게 행복함을 표출하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저도 엄마가 있다고,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엄마가 옆에 있어 너무 행복하다고 떠들어 보고 싶었죠.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도 부모를 생각하면 한없이 어린애가 되어버리는 게 어쩔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인가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디 과거 제 사연을 딱하게 여기셔서 제 자랑에 눈살을 찌푸리지 말아주셨으면 해요. 그냥 에휴 그렇게나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축하를 해주신다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네요. 여러분은 혹시 어떤 형태의 가족을 이루고 계신가요? 저와 엄마 그리고 아버지와 두 동생처럼 특별한 인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있는 분도 분명 계시겠죠? 혹은 배우자와 자식이라든지 부모님과 형제 자매로 구성된 평범하고 보편적인 가족을 가지신 분들도 많겠고요. 그 형태가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모두 저처럼 가족의 품 안에서 더없이 행복한 시간을 늘상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친부와 조부모처럼
약자를 마구 짓밟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데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반드시 악행에 걸맞은 최후를 맞길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